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의 작가이신 정혜신 님이 의사로서 정신과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해도 뭔가 허전하고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어떠한 계기로 해서 그게 정말 힐링이 되는 상담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 가족 중 한 명이 내게 감기 몸살로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면 나는 별거 아니다, 괜찮다, 가능하면 그냥 버텨 하고 얘기했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내 반응에 몹시 서운해했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내 반응에 몹시 서운해했다. 당시 나는 서운해하는 상대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감기 몸살에 걸리면 약을 먹는 것보다 오렌지 주스 같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잘 쉬면 저절로 낫는다. 특별하게 해줄 것도 해줄 필요도 없다.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틀린 말도 아니고 야멸찬 말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입장은 좀 다르다. 죽을 만큼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픈 몸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이라도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대중요법 같은 것이라도 한두 가지 일러주었으면 상대는 안심했을 것이다. 그 기저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아픈 몸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는 속마음이 있다. 자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 기저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아픈 몸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는 속마음이 있다. 자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몸이 건강할 때도 인간의 그런 바람이나 욕구는 거의 본능적이다. 하물며 몸이 아플 때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고통을 호소하는 상대의 말을 질병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고통을 호소하는 상대의 말을 질병 중심으로 생각했다. 의학적으로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상태는 정상이며 정상인 경우라면 의사인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냉정한 의학 기능공인 셈이었다. 의사들은 사람에 대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나는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신과 의사임에도 그랬다. 질병 중심의 인식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에 대한 대중의 상상 속 인식은 현실과는 다르다. 정신과 의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한 사람이길 바란다. 막연하게 심리 전문가 플러스 뇌 전문가 플러스 인문학자 플러스 사회학자 플러스 철학자 정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실제는 다르다. 오랫동안 질병 위주의 의료적 인간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더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다. 더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다. 질병의 틀로 사람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상담실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미로 속에 들어선 사람처럼 헤맸다.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헤매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 천착하기도 하고 학회나 각종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하고 상담에 집중하며 경험을 쌓는 일에 매진해 보기도 했다. 선배 의사에게 심리 상담에 대한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여전히 허기지고 불충분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여전히 허기지고 불충분했다. 길을 잃었다는 느낌에 수시로 절망했다. 이렇게 힘들 때 걱정 없이 명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저 환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신의학적 관점, 질병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단순 명쾌해진다. 거의 모든 걸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설명하니 간단하기도 하다.
그에 맞는 약을 건네면 된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엔 나만 알고 있는 내면의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학적 설명에는 환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전문가로 대우하고 그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해 주니까. 그래서 의사, 전문가라는 느낌은 내게 늘 안전한 경험을 선사했다. 견제당할 수 없는 자격증의 성체 안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나는 확고한 주도권을 준 전문가였다. 나를 찾아온 사람이 내 진료실을 떠나지 않는 한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자격증은 내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 그 답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갈등하는 시간을 건너뛰더라도 마음을 덜 불편하게 했다. 자격증은 내가 답을 가졌다는 징표처럼 느끼게 해줬다. 그러나 청소를 끝내지 않은 더러움을 이불로 덮어놓은 것 같은 외면의 시간 속에서 사람에 대한 나의 근원적인 불안과 혼돈은 더 커져만 갔다.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의 속마음 듣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의 속마음 듣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대기업의 CEO와 임원들, 오너, 회장이나 정치인들, 법조인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는 일을 15년 이상 했다. 그들의 삶과 내면의 갈등, 그들의 욕구와 상처, 그들의 관계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증상을 호소하기 위해 나를 찾은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당연히 그들을 환자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들도 자기 삶 전반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알게 됐다. 그들 중에는 예전 나의 진료실에서 얼마든지 만났을 법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이전에 내가 진료실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사람을 만난 장소, 진료실이냐 아니냐가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의 큰 걸림돌이었던 셈이다. 내 앞에 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이유를 알게 됐다.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의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겠다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병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자신에게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환자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음, 백기투항하는 심정으로 온다.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진료실에서 의사-환자 관계는 의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관계, 의사 중심의 관계라는 걸 의미한다. 진료실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보이고 자존심을 지키려 애쓴다. 그런 일상의 공간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면 특별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접하며 나는 알게 됐다. 이곳에선 심리적 진검 승부가 필요하구나. 그들은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나도 당연히 그들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환자로 규정하고 의사라는 우월적 위치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았던 것이다. 진료실 밖에서 흰 가운이라는 보호막 없이 그들의 속마음을 들으며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환자라는 틀로만 바라봐도 괜찮은 사람이란 세상에 없다. 그런 시각은 옳지도 않지만 맞지도 않는 말이다. 환자라는 틀로만 바라봐도 괜찮은 사람이란 세상에 없다. 그런 시각은 옳지도 않지만 맞지도 않는 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가 있다. 남보다 특별하게 예민한 구석도 있다.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24시간 건강하게 살지 못하듯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24시간 노이로제 환자로 살지 않는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환자 아닌 사람의 내면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안개 거치듯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진료실 밖에서 환자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과 속마음을 나눈 시간은 나를 변화시켰다. 지금 나는 전통적 의미의 정신과 의사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사람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가 동료 정신과 의사들과 많이 다를 거라는 말이다. 옳다 그르다, 효과적이다 아니다의 차원을 넘어 다르구나 느낀다는 것이다. 최근 15년간 낮에는 기업인이나 법조인,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만났지만 밤이나 주말에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전적으로 트라우마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시간들을 거치며 나는 사람에 대한 감각을 비로소 온전하게 되찾았다. 진료실에서 늘상 겪던 혼란에서 벗어났다. 현장은 험했지만 나의 내면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 이 시간들을 거치며 나는 사람에 대한 감각을 비로소 온전하게 되찾았다. 진료실에서 늘상 겪던 혼란에서 벗어났다. 현장은 험했지만 나의 내면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 트라우마 현장은 벌어진 상처가 오염 속에 그대로 노출되는 야전이다. 깨끗한 소독실도 없고 수술실도 없다. 상처 위로 흙먼지가 올라오고 언제든지 2차, 3차 트라우마가 덮쳐서 덧난다. 의사의 권위를 내세울 흰색 가운도 없고 첨단 의료시설과 장비에 의존해 권위를 드러낼 수도 없다.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천막 안으로 전기를 끌어와 불을 밝히고 수술을 해야 하는 임시 야전병원 같은 곳이다. 그곳에선 상처를 적당히 외면한 채 전문 지식이나 언변으로 눈치고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가지지도 않는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겐 전문가의 실수나 부주의에 아량을 베풀 만큼의 여유가 조금도 없다. 안팎으로 상처투성이인 이들은 상대방의 작은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다.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렇다.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절규하지만 세상 어떤 환자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이 자기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까지는 매 순간 진검승부가 필요하다. 자격증으로 치유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곳에서 자격증은 무용지물이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다. 사람의 본질, 상처의 본질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치유자일 수 있는 곳. 그곳이 트라우마 현장이다. 외형이 아름다운 품새 무술이 아니라 위력이 최우선인 실전 무술이 이기는 살벌한 싸움터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상처부터 순식간에 온 삶이 뻘 속에 패대기 쳐진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상처를 동시에 만나면서 깨달았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도 무관하게 작동하는 인간 마음에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도 무관하게 작용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인간 마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읽어드릴게요.